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금융에 대한 정책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에 대한 그 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 줘야 되는데 공급으로 안 간다라기보다 공급으로 가고 싶죠. 네. 근데 공급의 현실성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냥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 확보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한 임기 2달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거의 뭐 50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많이 이제 좌지우지할 것 같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아니면 갈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할 거냐 또는 수요를 억누를 거냐라고 본다라면 첫 번째 나온 대책 자체가 물론 부동산 대책은 아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상 수요를 억제한 정책이었거든요. 금융 대책. 예, 그러면 그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수요 억제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면은 금융에 대한 정책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을 했고 또 전세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집값을 억누를 수 있냐라고 보면은 공급에 대한 그 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 줘야 되는데 그 공급에 대한 대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작은 좀 수요를 많이 누르는 걸로.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그 현 정부의 편을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게 뭐 임기 뭐 후보 시절 때부터 갑자기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급등하니까 사실 예전에 그 올라가던 속도 수준을 넘어서서 막 한 일주일에 막 1, 2억씩 올라버리니 그 폭등장을 한번 잠재우겠다 뭐 이런 명분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이 단기에 끝나면 뭐 그 잠깐 폭등기를 잡는 건데 이게 꽤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금융 규제 같은 것들. 근데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좀 냅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론 매수세가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또 조정 국면들을 겪는데 그런 조정을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한다라면 그 다음에 오를 때도 또 정책으로 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들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6.27 대책 이후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정책 내는 그런 정도의 그 반응은 아니어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6.27 대책의 금융 규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입장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정책에 대한 그 민감도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정책 공약들 안에서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은 한 분기 정도는 지켜봐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책 나오기 직전에 보면은 막 급등을 하다가 그 뭐 특정 지역은 이건 아니지 않아? 라면서 이제 약간 거래가 살짝 죽으려고 했던 그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너무 뭐 한 달 만에 막 4억, 5억 올라버리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안 살려고 했던 딱 그 시점에서 이 대출 규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아예 뭐 또 거래가 또 중단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뭐 시장에서 거래해서 뭐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싸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오르면 특히 이제 강남권 이런 데가 오르면
언론 기사부터 해서 막 네. 다 막 모든 전 국민이 다 거길 쳐다보고 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부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곳이 가격으로 잡을 수 있냐라는 네.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자체가 한 3경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김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넘어섰다. 수준이거든요. 예전처럼 고도 성장을 하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공무원들의 힘들이 강했던 시절하고는 좀 네. 다른 시장 흐름이고 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 개입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잡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이 안 나왔겠죠. 우리가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네.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뭐 사과가 뭐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네. 이 사회과학은 영원히 답이 없고 논쟁거리로 항상 남아 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너무나 많은 그 정책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부작용들이 좀 컸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규제가 가장 많았던 곳이 강남이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강남이다. 네. 그래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고 이 6억에 대한 그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뭐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지역들이 타격들을 많이 입었지 그 지역들이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은 잠깐 그냥 일시 정지돼 있고 좀 뒤로 밀어놓은 거지 이 시한폭탄이 뭐 없어진 건 아니다. 또 이런 느낌인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연초에 토호제 한번 풀었다가 네. 막 올라가면서 다시 묶은 것처럼 네. 대출 규제를 풀면 네. 그러면 완전 또 용수철처럼 또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해서 또 못 풀 것 같은데 이거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네, 왜냐하면은 누적된 수요들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가격들이 어떤 풀리고 난 이후에 네.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을 좀 관찰하고 지켜본다라면 조정 국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간에 매수를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기에는 집값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그 수요가 소모가 된다라고 하면 대기된 수요들이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규제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풀린 이후에 강남의 가격이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우려 때문에 마포나 용산 그 일대 또는 성동구 일대 뭐 이런 지역들의 가격에 대한 분위기가 컸거든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규제하다 보니까 이거는 비아파트는 규제에 해당 안 되지만 나중에 비아파트도 규제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 뭐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풀어놓으면은 향후에 내가 언제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완화를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어제 그때 다시 재지정하기 직전에도 이제 거래가 너무 많이 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건 또 아닌 거 아니야라고 살짝 좀 네.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지정을 해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5일에 막 미친 듯이 사러 가고 막. 네. 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 보면은 규제가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나마 정답이라고 뭐 학계나 언론이나 다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급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공급을 많이 하자. 근데 수요 억제책으로 갈 것이다. 공급 쪽으로는 잘 안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공급으로 안 간다라기보다 공급으로 가고 싶죠. 네. 근데 공급의 현실성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공급을 하라고 아마 등 떠밀어 가지고 한다라고 해도 네.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그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물론 뭐 유수의 10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본인들의 신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도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선택받을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정비 사업지 안에서의 그 공급인 거고 다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들이 나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격의 그 변화를 봐도 10억짜리 하는 지역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구조고, 오히려 10억 아파트에 5억 3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특히나 서울의 그 중심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질적인 접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돼야 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좀 누르다 보니까 계속 구축인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죠.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좀 저렴한 지역에서도 같이 병행되면서 공급이 일어나줘야지 수요자들이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양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유유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공급을 한다라는 것도, 예, 그런 거는 뭐 공급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고 또 그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뭐 노원구 쪽은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이기도 하고 연식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값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재건축 같은 것들, 아예 뭐 대규모 재개발을 개념으로 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좀 그 시장에는 공급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쪽으로는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정비 사업은 순환 개발을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값이나 전세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의 안정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들이 크게 나타나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가 아마 단지별로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집값을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순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구조일 거예요. 네. 근데 뭐 10개 단지 이상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면 집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는 자금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 그 부익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 그 어떤 규제를 상당히 좀 완화를 해서 대규모 공급을 하게 한다라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가격들이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지역 집값도 낮은데 대규모 공급에 어떤 희생양이 돼야 되냐, 그런 불만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 상승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신도시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집값 상승을 인정하면서 계속 공급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예, 집값 상승도 막으면서 공급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의 속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급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상승폭을 좀 둔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뭐 공사비라든지 뭐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비용들은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약간. 주거 환경 개선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급보다는 질적인 공급들을 수요자들도 현재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희망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저렴한 주택에 아마 나중에 청약의 경쟁을 보면은 아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가 줘야 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공급을 못 해요. 그 시행사들, 건설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 시세보다 최소한 10에서 한 15%, 많게는 뭐 한 30% 정도의 가격선을 좀 높여서 공급을 하고 또 분양을 하려고 계획들을 잡는데, 이런 부분들을 낮추려고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그런
뭐 건설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신차를 개발하는데 기능은 더 좋은데 중고차보다 싸게 만들려고 하면 네. 자동차 안 만들고 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집값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양질의 집으로 좀 개선하는 개념. 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서울로 지금 쏠림 현상, 뭐 지금 뭐 전입 신고들 막 계속 서울 뭐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권으로 막 오잖아요. 지방 분들도.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수요인데 이 수요도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딘가로 또 수용은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뭐 신도시인가요? 뭐 사기 신도시, 그러니까 땅이 좀 저렴한 거를 대규모로 개발해서 거기에 그나마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사기 신도시는 뭐 공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뺀 거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어쨌든 준비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기 신도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분들이 오는 곳들은 서울이라고 했는데 신도시는 서울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결국 그런 수용하는 그런 수요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도시가 갖고 있는 지금에는 뭐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 신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 미분양 주택들 뭐 이런 주택들은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들이 공급한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서울에 집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3기 신도시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도시에 분양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미분양들이 계속 네. 부족이 되고 있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안정된 주택 가격들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공급하는 거는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급이고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도시에 공급되는 거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또 공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예산을 가지고 공급되는 그런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겠냐. 그리고 현재 그 신도시 안에서도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신도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4기, 뭐 5기, 6기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는 좀 방향성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안에는 고밀로 개발을 하고 집값 상승은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시는 이제 대도시일수록 대중교통 같은 것들 위주로 타게 하면서 이제 자차를 좀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은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향은 아니죠. 약간 저밀도로 차량 대수를 뭐 확보를 많이 해주면서 고급 리조트처럼 짓는 걸로 지금 간단 말이죠. 도시 안에 고급 리조트를 지어버리니 가격이 또 폭등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사회적으로 그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 올라가는 거 인정하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정부들은 결국에 부동산 집값 올라가면 욕먹고 뭐 정권 흔들리고 하니까 이번 정부도 그러면 만약에 집값 상승을 가만히 보지는 못할 것이고 네. 양도세 늘리고 뭐 종부세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중과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그쪽으로는 안 간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강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가 될 것으로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종부세는 가장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뭐 거래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 예, 그냥 멈춰 있어도 그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뭐 확보를 하고 어떤 정책 설계할 때 가장 안정적인 예,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그 합의로는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것들이 대다수의 뭐 진보적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 그게 이제 세금보다는 시행령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양도세라든지 취득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준다라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금적으로는 뭐랄까요 뭐 정확한 방향을 갖고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보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근데 종부세는 올려놓고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도 멈춰 있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그냥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 확보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냐면 세금은 또 필요하니까.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취득세, 양도세 뭐 그대로 두는데 보유세를 다시 좀 약간 올리는 쪽으로. 네. 근데 취득하고 양도세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도통. 이게 사실 취득과 양도세는 거래가 발생해야지만 나오는 세금이니까 거래량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로 가면 그냥 거래를 하든 말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난 세금만 거둘게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되게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해지는데 아마 대다수의 보유자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생각이 별로 없는 보유자들,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증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거래를 제가 멈추게 하는 네. 정책이 가장 안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순환을 전혀 못하는 맞아요.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순환되지 못하는 것들 네. 그리고 관련 업종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정책을 판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거래가 있어야지 맞아요. 어떤 정책 설계를 할 텐데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원인 파악하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제가 뭐 얼마 동안 뭐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는 동안 거래세를 낮추는 그 정부가 들어온다라면 네. 뭐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느 쪽에 들어오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도 이렇게 지지율도 있고 이제 여당 또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국민을 좀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보유세 높이고 취득세 거래세 낮추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면 좋겠습니다.